자, 이제 제 위험 부담을 먼저 볼까요? 340페이지의 위험 부담입니다. 자, 지금 이제 법률 행위에 따라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5월 1일 날 계약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5월 20일경에 화재가 나서 이 계약 목적물은 한옥이라고 한번 해보죠. 한옥인데 이 한옥이 화재가 나가지고 5월 20일경 전소 다 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은 어떻습니까?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이거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서 유효예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으로서 이것은 사법상 효력이 뭐 전소가 됐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왜냐? 계약서 쓰는 날은 목적물이 한옥이 존재했죠. 예, 5월 1일 날은 존재하고 있다가 지금 이게 5월 지금 20일경에 타버렸으니까 계약 체결 이후에 불능이 된 거예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러면 불능이 된 이 한옥에 대해서 손해를 누가 볼 거냐? 이 한옥에 대해서 손해를 누가 볼 거냐? 손해 볼 자를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네가 봐라 손해 이렇게 돼 있는데 원칙적 손해를 봐야 될 자를 누구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다. 자, 여기서 채무자는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매도인이 채무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서 매도인이 손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은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귀책 사유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는 잘못입니다.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귀책 사유 없이 지금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손해는 채무자가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채무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반환해줘야 됩니다. 지금 손해보라 그랬으니까 채무자 보고 손해보라 그랬으니까 받은 계약금 중도금 있으면 채권자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손해를 매도인 채무자가 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채권자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멋이라 있으면은 손해를 안 보게 되는데 없다지. 그래서 이행을 지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르면 채권자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할 수 없다죠. 그래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손해를 채무자 매도인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해서 반대급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또 대답 못하네요. 없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조선말은 표현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표현되니까 시험 문제가 어떤 걸 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능력과 관계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다 동일. 이행 청구할 수 없다. 반대급부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자꾸 바꿔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다 판사들이 앞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다 표현을 자꾸 판사가 바꾸니까 시험 문제도 자꾸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내질 않고. 그래서 결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성립됐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손해봐야 되니까 받은 계약금 중도금 있으면 다 돌려줘야 된다. 다 꿀꺽하면 안 되고 돌려줘야 된다. 반환해야 돼요. 자, 이게 원칙이라 그러면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예외입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요게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서 채권자 지체 중입니다. 채권자 지체, 다른 말로 수령 지체라 그래요. 그러면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라고 하는 말은 잔금 지급 시기에 잔금을 지급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행기에 이행을 못한 거예요. 이행기에 이행을 못한 것을 채권자 지체라 그래요. 이행 지체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못 받아갔으니까 뭐가 됐어요? 수령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행 지체, 대금을 못 잤으니까 매도인의 등기를 못 받아갔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수령 지체. 같은 말입니다. 이행 지체, 수령 지체 동의어예요. 자, 그래서 채권자 지체, 이행 지체가 채권자 지체에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행 지체가 된 거예요. 지금 대금을 못 줬다는 소리예요. 그럼 채권자 지체, 이행 지체, 수령 지체 상황에서 쌍방 귀책 사유가 없어요.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 귀책 사유 없이 지금 이 목적물이 매매 목적물이 지금 전소가 됐습니다. 전소 다 타버렸어요. 귀책 사유가 없어요. 매도인 매수인 누구한테도 귀책 사유가 없는데 그럼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벼락이 맞아 불이 났을 수도 있고 삼자가 불을 냈을 수도 있고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똥이 튀어가지고 넘어와서 우리 집까지 불이 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귀책 사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손해봐야 된다고요? 채권자 매수인이 손해를 봐야 돼요. 매수인이 손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지체, 이행 지체, 수령 지체 중간에 이행 지체, 수령 지체 중인데 쌍방 잘못 없는 사이에서 목적물이 전소가 돼서 다 타버렸다면 손해는 채권자, 매수인 네가 봐라. 그래서 손해를 누가 볼 거냐면 법이 미리 규정한 거.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다툼이 생겨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책임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 볼 사람을 미리 다 딱 법에서 정해놨다 이 소리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요. 채권자 귀책 사유로 잘못이 없다는 거죠. 아니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해서 전소가 됐다. 다 타버렸다. 그럼 당연히 채권자 매수인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채무자 이 매도인이 요 채권자 매수인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반대급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도인, 채무자는 채권자,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 반대급부 청구,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한옥 같은 경우에는 100% 화재보험금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이고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한옥은 화재보험금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줄 테니까 거기에 화재보험금 받은 거 나한테 넘겨라. 화재보험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목적물은 안 넘기면서 대금은 받아가는 거죠. 타버렸으니까 목적물을 못 넘기잖아요. 목적물을 못 넘기면서 대금은 지금 받아가는 건데 정상적으로 넘겼으면 양도소득세가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안 내면서 대금 받아가니까 이거 양도소득세만큼 화재보험금만큼 이거 부당이득이니까 나한테 내놔라. 그래서 부당이득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면 나도 대금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도 이것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험부담도 무슨 주의라고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니까 법조항과 달리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것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토지였는데
수용을 당했다. 그럼 수용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대상청구권이라 불러요. 대상청구권. 그래서 잔금을 아직 안 쳤으니까 잔금을 칠 테니까 수용보상금은 나한테 주세요라고 대상청구권을 해서 수용보상금 청구권 이전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상청구권이라고 한다. 뭐 오늘 지문 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와 관련해서 7번 문제를 보시죠. 자, 봅시다. 7번.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번호로 해보세요. 몇 번이 틀렸다? 응? 4번 틀렸습니다. 4번.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자, 과실 없이 박스칩니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방화로 멸실됐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에 따르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 지금 방화를 한 것은 3자가 방화했죠? 그럼 임차인의 잘못 없죠? 그러면 그 목적물을 임차물을 갖다가 지금 책임져야 될 것은 임대인이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자의 손해 누가 나야 된다고요? 임대인이 손해 봐야 돼요. 3자가 방화를 해가지고 목적물에 임차물이 타버렸다. 손해 볼 자 누구다? 임대인. 왜? 임차인 잘못 없어요. 3자가 불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만, 위험부담이란 말은 손해를 누가 볼 거냐를 규정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누가 손해보라고 돼 있다고요? 임대인. 3자가 불을 내고 임차인은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손해 당연히 약자에 해당되는 임차인 손해볼 수는 없는 거니까 임대인 손해를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볼 사람은 딱 정해놨어요. 임대인이 손해보는 거다. 그걸 임대인 위험부담주의입니다. 맞고. 자, 두 번째, 채무자가 그의 급부불능을 원인으로 해서, 급부불능은 뭐냐면 이전할 수 없는 게 급부불능입니다. 급부불능을 원인으로, 뭐 화재가 나서 타버렸겠죠. 급부불능을 원인으로 인해서 가름하여 보험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는 이에 양도를 청구하고, 채권자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자, 여기 봐요, 여기. 자, 채권자가 매수인이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자꾸 시험 문제를 뒤죽박죽해서 반대로 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채권자가 매수인이고 채무자가 매도인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뒤죽박죽 돼요. 뒤죽박죽. 채권자가 매수인, 절대 까먹, 저기 써놨습니다. 채무자가 매도인, 부동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돈 기준이 아니라 뭘 기준한다고요? 부동산 기준으로 채무자, 채권자가 결론내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소유자가, 아까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자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된 거라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채무자가 임대인이 됐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 기준이 뭐라고요? 부동산. 지금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자니까 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인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서 그게 원칙이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니까 임대인이 손해봐야 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돈으로 생각하면 문제를 반대로 푸니까 엉뚱한 거 찍고 온다고. 부동산 기준으로 채권자가 매수인이다.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채권자가 이에 양도를 청구하고 이거란 말이죠. 이거 화재보험금,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상환을 청구한다. 누가 청구한다고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거 상환 이거 화재보험금, 양도소득 내놔. 그럼 내가 대금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권자는 이를 양도를 청구하고 자신의 반대급부, 여기서는 뭐라고요? 반대급부를 갖다가 이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뭐예요? 임의 규정.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특이하게 의하 민법과 내용과 다르게 위험부담 문제를 정할 수 있다. 특이하게 우선한다 그랬습니까? 예. 민법 규정보다 특이하게 우선한다. 왜? 여기가 계약법이니까 계약법은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법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미국은 계약법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1달러, 2달러 넣고 다녀야 되죠. 심하면 20달러 넣고 다녀야 돼. 이게 왜 넣고 다녀야 돼? 생명보험이야 이게.
총 들이밀었는데 총 들이밀면 궁뎅이를 돌려서 이렇게 해서 돈 받아가 여기 돈 여기 있다 이거 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험금 넣고 다녀야 돼. 그래서 최소 2달러 이상은 넣고 다녀야 돼. 10원도 안 나와 쏴버려. 이 때문에 여기다 뒤에다가 2달러 10달러 최소 2달러 이상은 넣고 다녀야 돼. 왜? 갑작스럽게 총 들이밀면 내 생명보험을 들은 거, 자, 여기 빼가. 그럼 이거 돈 빼간다면. 근데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뒷주머니에다가 2달러 이상은 넣고 다녀야 돼요. 계약법이 발달, 그거 계약이야. 미국의 불문법이야, 불문법. 그러니까 미국 살다가 한국 오면 정말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와, 밤에 12시 돌아다녀도 아무도 해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 이 완전히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미국에 밤 7시만 되면 못 돌아다녀, 겁나서. 자, 네 번째, 채권자 지체 중에, 자 여기 보세요.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잔금을 지금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수령 지체예요. 채권자 지체 중에 양상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여기 써놨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 귀책 사유 없이 책임 없다는 소리예요. 귀책 사유 없이 화재로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매도인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가 여기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있다. 여기 사유 없이 전소 다 타버렸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청구, 이행 청구, 대금지급 청구할 수 있다.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4번이 정답이었고, 채무자 및 채권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귀책 사유가 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위험부담 문제라 그랬죠. 여기 써놨네. 쌍방 모두에게 뭐가 없앤다고요? 귀책 사유. 잘못이 없어야만이 무슨 문제로 간다고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인가 귀책 사유가 있어요. 채무자 및 채권자 모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다.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려면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 잘못이 없어야 돼요. 잘못이 없어. 그러면 삼자가 불을 내거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이 나거나 벼락을 맞거나 수용당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당한 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3자를 위한 계약으로 갑니다. 자, 343페이지 제 3자를 위한 계약 보죠. 삼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 꽃배달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대신 채권을 갖다가 면제를 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거 대입 면제하는 거 다 그런 거 삼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삼자를 위한 계약은 보통 채권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채권이 아니라 물건을 위한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부동산을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아버지가 내주고 건설 사고 계약을 하고 부동산 받아가는 건 자식이 받아가는 겁니다. 삼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홈쇼핑에서 뭐 물건을 샀습니다. 뭐 부모님 생신이 될 수도 있고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생신이 돼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결제를 하고 배달은 친정집으로 또는 시댁으로 보낸다. 삼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약은 다 하고 돈도 다 치렀어요. 근데 배달이 시댁으로 친정으로 갔다 이거예요. 전형적으로 삼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실생활에 삼자를 위한 계약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삼자를 위한 계약인지 모르고 했을 뿐이지. 사가지고 배달은 친정집으로 시댁으로 생신 선물로 보냈다 이거죠. 삼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됐어요. 근데 그게 삼자를 위한 계약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지. 실제로는 삼자를 위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아주 폭넓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자, 갑과 을이 지금 법률행위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부동산을 갖다가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3천만 원은 내가 받아가고 그다음에 중도금하고 잔금 그래서 2억 7천. 2억 7천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건 날 주지 말고 이걸 갖다가 병이라는 수익자한테 주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병에게 주라. 그래서 요거 수익자한테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삼자 약관이라 불러요. 요 2억 7천을 나를 주지 말고 수익자한테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거 그걸 갖다가 뭐라 한다고요? 제 3자 약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자에게 지급한다라는 그 특약이 붙어야 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배달을 나한테 하지 마시고 저기 친정집 시댁한테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건 3자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한 자는 요약자라 부르고 그거를 요약자의 요구에 승낙하는 사람을 낙약자라고 하고 그 사람이 보낼 사람이고 돈 줄 사람이니까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 낙약자가 된다 이런 소리. 자, 그래서 수익자를 우리가 제3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 3자는 3자를 위한 계약을 성립할 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3자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현존. 계약 체결할 때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태아도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현존하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요 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형성권인데 내가 돈 받을게요 라고 의사 표시할 당시에는 뭐 해야 된다? 이 경우는 특정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존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현존하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되지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제3자는 특정돼 있어야 되고 현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3자를 위한 계약은 여러 가지 폭넓게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때 요 3자에게 어떤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3자에게 권리 의무를 지우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3자에게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요 3자를 위한 계약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책적 채무 인수를 위한 계약은 안 됩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입니다. 면책 채무 인수를 위한 계약, 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 뭐는 되느냐? 병정적 병존적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중첩적이라 그래요. 병존적, 중첩적 채무 인수. 이거는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죠. 2억 7천이란 돈을 병이 줄 거니까 앞으로 밥이 그랬다는 겁니다. 병 보고 이제 2억 7천을 을이 줄 거니까 앞으로 나는 모른데 이제 돈은 다 을한테 받아라. 이러면서 자기는 싹 빠져나가면 면책 채무 인수인데 그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럼 병존적 중첩적 채무 인수는 뭐냐? 2억 7천을 을이 줄 건데 만약에 안 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고 2억 7천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은 병전적 중첩적 채무인수로서 이런 것은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죠.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수익자는 그냥 계약의 이익만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에요. 그래서 요 갑과 을의 요 관계를 이거를 기본 관계라 그래요. 기본 관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걸 갖다가 보상 관계라 그래요. 그러면 요 갑과 병의 관계는 뭐라 부르냐면 대가 관계라 그래. 다시 한번 갑과 병은 무슨 관계? 대가 관계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요 을 낙약자와 수익자,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당연히 수익 관계가 됩니다.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수익 관계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자는 낙약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으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했다. 그래서 이 수입자가 뿔따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수익자는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취소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수익자에게 없지만 이러한 권한은 있다. 대금을 지급 안 하면 손해가 난 부분이 있으니까 낙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계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근데 낙약자는 이미 2억 7천을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을 다 했는데 이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거예요. 해제가 됐으면 원상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원상회복의 당사자는 돈을 받은 수익자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원상회복을 할 때는 수익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2억 7천을 돌려받을 때는 수익자한테 돌려받는 게 아니라 요약자한테 2억 7천을 돌려받아야 돼요. 대금이 수익자한테 건너가고 난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됐으면 토해내는 거, 개어내는 건 수익자가 개어내는 게 아니라 요약자가 개어내야 된다라는 거. 알아들었죠? 예. 그래서 원상회복의 당사자는 수익자가 아니라 요약자가 원상회복의 당사자다라는 거 좀 주의를 해서 보시고, 왜냐 계약자가 갑과 을이지 수익자는 돈을 받았지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잘 틀리는 시험 문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대가관계의 흠결.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대가관계의 흠결입니다. 흠결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가관계의 흠결을 이유로 들어서 낙약자는 지금 현재 을입니다. 낙약자는 수익자 병입니다. 이 수익자 이 병에게 이행을 갖다가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건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꼭 요걸 갖다 바꿔낸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요 없다라고 돼 있는 걸 이걸 있다라고 적어내니까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 대가 관계 흠결을 가지고 요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대금 2억 7천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대가 관계 흠결을 들어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없으니까 2억 7천 지급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지금 기본 관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보상 관계라 그랬죠. 이 기본 관계, 보상 관계의 하자, 흠결, 기본 관계, 보상 관계의 하자, 흠결을 이유로 낙약자는 현재 을입니다. 낙약자는 수익자 병입니다.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예요. 대항할 수 뭐라고요?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승부가 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기본관계, 보상관계, 하자, 흠결 이후로 낙약자, 을은 수익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대금 지급 2억 7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 대가관계 흠결을 가지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요 없다를 있다로, 요 있다를 없다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자에게 이거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일단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겠으니까 2억 7천이 병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수익자에게 피해가 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계약은 변경된 내용은 무효다. 이렇게 되면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자를 위한 계약, 이거 역시 임의 규정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것도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보다 특이하게 역시 우선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역시 프린트물을 좀 봅시다. 프린트물 관련해서 8번 문제를 보시죠. 프린트물 8번입니다. 자, 8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 앞에 있는 친구가 한번 해볼까? 몇 번? 크게 몇 번? 4번 맞췄어. 잘했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3자에게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권리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도 가능해요. 1번 이상 없고. 2번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박스. 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봅니다. 낙약자는 을이고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뭐가 있을까요? 중도금, 잔금 미지급한 것이 채무불이행입니다. 낙약자는 중도금, 잔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준 게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에요. 예. 그러면 요약자의 채무불이행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은 등기 이전 안 해주는 게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요약자의 채무불이행 이렇게 나오면 매도인이 등기를 안 남겨줬구나. 그 다음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중도금 자금 안 줬구나. 이게 빨리빨리 뚜룩 떨어 올라야 되는데 시간이 많으면 괜찮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모자른단 말이에요. 1차는 속도전이란 말이죠.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집에서
30분 1시간씩 넣고 보면 다 보여. 근데 그게 50초 1분 만에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서 안 보인다고 그게. 집에 오면 다 보여.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찍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집에 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빨리 읽는 훈련, 빠른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빨리 읽고 빨리 찍어야 되는. 자, 그래서 이번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잠깐만 이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요약자가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낙약자는 수익자는 이 낙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수익자는 낙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고 세 번째 조건부의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3자를 위한 계약은 조건부, 기한부 다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부, 기한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고 낙약자가 제3자에 갖는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 잠깐만 낙약자가 수익자에 갖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무슨 계약일까요? 채무 면제. 어디 갔어? 채무 면제. 채무를 면제시키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채무를 갖다가 면제시키는 계약도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채권을 소멸시키는 약정 제3자를 위한 처분 행위도 유효하다 해서 채무 면제시켜주는 계약 허용됩니다. 아바이가 자식의 돈을 갚아주는 거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채무 면제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게. 아마 속이 썩어갖고 흰머리가 엄청나게 났을 거야 그거. 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제3자의 동의를 요한다. 잠깐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면 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계약을 하지 때는 이 수익자 제3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제3자가 수익 의사에 표시를 했다.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다는 것은 형성권이에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효다라는 말로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 표시로 형성권으로 돈 받을 권리 2억 7천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당사자가 임의대로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을 했다면 그런 것은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거 맞네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봤고요. 쉬었다가 와서 계약 해제로 가겠습니다. 답은 4번.